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이른바 김장연대에서 장제원 의원이 먼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거센 거취 압박을 받고 있죠. 김기현 대표 이틀째 공식 일정 없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에 오늘 중 뭐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제기됐었는데 또 지금까지는 없고 늦어도 뭐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좀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확실한 건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로 가닥을 잡은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거는 당내에서 이제 두루 알려진 의견입니다. 저도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네. 입장 표명이 아주 이제 조만간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늘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 최고위 회의가 내일 오전 이제 9시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최고위원회 회의는 말 그대로 최고위원회 회의. 그러니까 저희 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아무래도 모양새가 좀 이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장제원 의원처럼 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방식으로 불출마 선언 내지는 뭐 사퇴 선언에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모양이 좀 좋지 최고위원회 자리 자체가 어떤 불출마를 선언할 만한 좋은 정치적 입지는 아니어서 저는 내일 오전 9시 이전이라고 하면 오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벌써 오후 4시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뭔가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내려놓느냐도 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직과 이 불출마 가운데 어느 한쪽만 좀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었는데 지금은 또 둘 다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또 우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대표직만큼은 내려놓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앞서서도 이런저런 이 채널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를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표직을 지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대표직 사퇴는 가닥이 잡힌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울산의 지역구를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또는 내일에 있을 김기현 대표의 입장 표명을 들어본 뒤에나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울산 구청장 남구청장이 자기 직을 버리고 이제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시사를 했다가 다시 그걸 거둬들인 걸로 보아 김기현 대표가 지역을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구 유권자들 사이에서 또 김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입장도 그렇죠. 냈더라고요. 네. 박성민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 용태가 지금 불이 제대로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당은 물론 선당 후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 위기론이 좀 팽배해진 상황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위기가 벌어진 거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윤핵관들에 대한 이 정치적인 거취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일단 이분들이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때부터 누려왔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당 운영, 그러니까 이른바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었던 그 문제를 다들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침묵하고 있지 않았냐, 또는 그것을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지 않았냐, 그 권력을 소위 말해 누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득권을 청산해야지만 혁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런 좀 기본적인 룰 안에서 지금 이 친윤핵관 이런 분들에 대한 불출마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혁신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야심차게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웠고 그 시점 자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인요한 위원장이 야심차게 던진 혁신안이 사실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거였는데 막상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것들을 당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답변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약간 등 떠밀려서 하는 혁신처럼
좀 이렇게 되는 모습이 과연 이것을 헌신과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문전박대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뭐 당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잖아요. 네. 뭐 그 김기현 대표에게 뭐 사퇴해야 된다, 뭐 네. 촉구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으로 좀 갈려서 이렇게 좀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글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초선 의원들이 뭐 단체 SNS 방에서 김기현 대표를 사수하는 듯한 뭐 메시지를 내가지고 뭐 단독 보도도 있고 네. 그랬었는데,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의 어떤 말이 뭐 정말로 지도부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지도 체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떤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에서 잘 돼야 된다. 내지는 네. 우리 지도부가 굳건하게 가야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충정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자신들의 어떤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자신들의 공천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뭐 희망 같은 것이 담겨져가지고 김기현 대표 지지를 했었던 거지, 그것이 어떤 당의 방향성과는 무관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기현 대표의 어떤 거취 결정까지 지금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상황이 급변하지 네, 않았습니까? 급변하는 그럼 이분들도 상황에서 조금 당황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좀 갑자기 멍해진 건데 그 초선 의원들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 사퇴를 하는 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고, 네. 오히려 그 초선 의원들의 어떤 입장이 조금 난감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럼 또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 이후에 그럼 다음은 누구냐? 누구까지 희생해야 되는 거냐? 등을 놓고 여당 내부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발언이 있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친윤 중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당 쇄신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다른 초선 의원님들이 계속 그 목소리도 내시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식의 좀 외부 의견 분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뭐 좀 대표님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을 의견을 말씀을 하실 수는 있고요. 또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직까지 지금 모든 방향성이 막 정해진 상태로 이렇게 한 상황은 아니고. 네, 이만희 사무총장은 뭐 앞서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했던 초선 의원들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단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자, 인요한 혁신위 혁신안을 기준으로 하면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이 40명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거론되는 이름은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에 뭐 1시간 정도 만났다는 뭐 얘기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물론 초기 윤핵관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초반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네.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를 직을 유지하다가 이런저런 구설이 좀 오르면서 스스로 또 사퇴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어떤 당무에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뭐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실세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그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구 자체가 권성동 의원 말고 사실 뭐 누군가 도전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책임론을 무한정 확정하는 것까지는 오히려 당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책임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불출마 결정, 희생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서 그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중진들이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험지를 출마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희생 정신이 있는 방식으로 당이 가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예.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공견하게 나오는 것이 현역에 있는 100몇 명이 전부 우리는 친윤이다라고 선언하듯이 많이 그래왔었거든요. 그럼 이분들 전부 다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명과 암을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고 네. 책임이 있는 분들이 불출마하는 것과 그다음에 무한정 확정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과거에 이제 당 대표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쫓겨날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의외로 김기현 대표를 또 감싸는 듯한 목소리를 네. 내기도 했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물러날 때는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제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실 어떤 상황이든 별로 뭐 손해 볼 것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느낀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최근의 메시지의 기류는 뭐냐면 처음에는 사실 윤핵관 청산을 좀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근데 최근의 메시지는 이제 윤핵관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전선을 이제 그동안은 윤핵관이라는 이름들과 그었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본인은 네. 어떠한 협상과 대화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라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여기서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조기 선대위가 띄워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리 그런 기구를 띄워봤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것이 좀 정확하고 아주 근본적인 진단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뭐 주류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총선에 유리할 거다라는 어떤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 여권 내 실세 불출마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봤는데 잠시 보시죠. 제 오늘 이 결심이 제가 평생을 바쳐온 한나라당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각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내각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세들의 불출마가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쇄신 공천을 지금 이 당에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당내 세력을 제압하고 용산의 입김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쇄신 공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저희 현역 의원 20% 이상 컷오프 방침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주류 희생이 좀 더 이어진다면 빈 공간은 더 늘어날 텐데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빈 공간을 어떻게 누구로 채울 거냐, 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홍 시장이 지금 그거 관련돼서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홍 시장님이 비판을 하면서 기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대로만 공천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세력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몇 가지 행동이 있었던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용산 입김 배제한다라는 것은 당이 주도적으로 공천을 한다. 용산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퇴진 공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관위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이 될지 안 될지를 알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사퇴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공관위원장을 선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관위원을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공천의 기준 등도 사실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홍 시장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기준 그대로 앞으로 있을 공천에서 적용이 되면 좋은 쇄신 공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예. 정말 공천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공천관리위원회가 뜨고 나서야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공천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지금 그 여당에서는 그 주류가 나간 자리에 또 다른 주류가 채워지면 그게 무슨 혁신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는 뭐 신윤핵관에 이어서 윤핵검, 뭐 검핵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좀 써가면서 뭐 앞이 뻔히 보인다 이렇게 연일 그 여당을 때리고 있어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검사 출신 인사들의 대거 공천 또는 대거 출마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일단 이미 내각에서부터 그리고 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자리들에 사실 검사가 했던 업무와는 상관없는, 예를 들면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검사 출신 인사들이 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는 선배 검사라는 이유로 권익위원장 업무를 맡은 지 몇 달 안 된 분이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라던가 또는 이 여당에서 지금 이 검사 출신 인사들의 이 무한정 등용을 사실상 용인하고 또는 좀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검사 출신 인사들이 너무나 대거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총선 때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그 빈자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른바 중진들의 불출마, 윤핵관들의 불출마를 통해서 빈자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빈자리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돼서 그들이 사실상 여의도에서 뭔가 정치 기반을 잡고 활동해왔던 정치인들을 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 이 용산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청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산 직할 체제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을 아주 뭐 사심 없이 그리고 윤심 없이 좀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인사가 와야지만이 이 공천에 대해서 좀 의구심 그리고 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비대위원장들의 뭐 후보만 보더라도 사실 윤심과 무관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죠. 뭐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뭐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시는데, 사실 글쎄요, 이렇게 좁은 인재풀에서 과연 공명정대한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의힘이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당 상황을 살펴봤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 총선을 앞두고 명분이 뭐 혁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중진 용퇴, 퇴장 뭐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뉴스거리는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에 대한 비판은 쏟아내고 있지만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당은 그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민주당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송영기 대표에 대한 뭐 구속영장 청구 뭐 이 네. 정도, 그다음 이재명 대표가 뭐 위증교수와 관련돼서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뉴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 개인의 부패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만 민주당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지 여당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공천 관련된 얘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재판장에 가는 것도 사법 리스크지만 이재명 대표를 취재하는 카메라 기자들, 그다음 일반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가는 모습만 취재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혁신 과제를 하는 것이 전부 뒤로 묻힌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당대표로 있는 한 그 어떤 혁신이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혁신 내지는 당에 대한 쓴소리는 일부 비명계 인사들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처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선거제도와 관련돼서도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쇄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들만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민주당이 오히려 혁신 경쟁에서는 훨씬 뒤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지금 뭐 민주당이 혁신은 뒷전이고 집안 싸움만 하느냐 이렇게 언론도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집안 싸움 하는 게 민주당만인가요? 국민의힘도 뭐 따지고 보면 집안 싸움이죠. 최근에는 굉장히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할 정도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집단적으로 이제 좀 왕따시키고 따돌림 시켜서 결국엔 빈손 혁신위로 퇴장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관하기까지 하고 조장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할 자격은 사실 국민의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접하고 싶어하는 소식이 결국에는 사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접하시는 소식 자체가 본인의 이제 취사 선택에 의해서 기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얼마 전에 이제 인재 영입 1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전문가인 변호사를 영입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인재 추천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서 새로운 인재들을 국민들 앞에 계속 선보일 계획이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앞으로 이제 총선과 관련된 기구들이 하나 둘씩 띄워질 텐데 사실 민주당은 지금 뭐 혁신 과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12월 말까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소명이 있는 상태고요. 예. 특히 12월 말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특검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선거제 협상 마무리, 그다음에 지금은 뭐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회 상황, 그다음에 청문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게 이제 총선 이슈보다는 국회 이슈들이 훨씬 더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국회 이슈가 좀 많이 다뤄질 것 같다고 여야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자,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안 그래도 그 주류 진영의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때리기가 점점 좀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 당내 문제도 지금 좀 여당 상황 이제까지 뭐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은 좀 더 좀 뭐랄까요 좀 그 개파 갈등이 좀 복잡해지고.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 전 최고위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네.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뭐 공식화를 하셨다는 속보가 이제 들어오니까 네. 저는 일단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사실 새로운 당이 민주진영에서 갈라져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네. 총선 국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 총선 승리를 해야 민주진영이 하고자 하는 일들,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인데 예. 신당이 생기고 거기로 이제 표가 좀 갈라지고 집결해도 좀 힘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서 알 수 없는 이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신당 창당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동력이 모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분산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당 창당만큼은 저는 사실 막고 싶었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내셨고 민주당의 전 대표셨습니다. 당대표셨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좀 등지고 나가는 이런 선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늦지 않게 그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언론 예상보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점을 한 것 같고 지금 이 친명계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돈 없는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현재진 민주당의 상징과 같은 그런 뭐 정부였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는 동안 이낙연 대표가 총리로서 그 높은 지지율을 견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임기도 절반 이상 했었고요. 당연히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180석이라는 굉장히 큰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물론 당대표는 이해찬 대표였지만 실제로 선거를 지휘했던 것은 이낙연 전 대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내가 민주당에 기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본인이 갑자기 배신자 취급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자 취급하느냐. 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점점 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DJ와 노무현을 이어가는 그 민주당의 어떤 상징 같은 것들, 민주당의 자산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많이 희석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복원하고자 정말로 과거에 민주 진영으로서 그다음에 DJ와 노무현의 적통을 잇는 민주당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기치를 든다 그러면 아마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가장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들일 거고요. 지금 뭐 민주당 주류에서는 뭐 얼마나 더 함께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뭐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움직였잖아요. 네. 움직인다고 지금 신호를 보냈고 이제 행동을 곧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공천 문제가 이제 그 진행이 되고 하면은 더 나와서 같이 할 의원들이 뭐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많이 뭐 예를 들면 불리하게 컷오프가 된다든지 네. 내지는 뭐 기습 공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비명계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뭐 가서 말하자면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경선을 붙는다. 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 민주당 체제에서 내가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낙연 대표가 만드는 정당으로 합류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결국 그 정당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김부겸 총리라든지 정세균 총리, 과거에 민주당의 정통을 이어가는 총리들이 같이 힘을 합세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이탈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만에 하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에게 약간의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 이탈은 훨씬 과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은 저희가 뭐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도 그 주류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원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로가 하는 일은 화합과 통합, 단결 이게 원로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저는 NY 리스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눈살 찌푸리게 하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당원들의 지금 아주 비난과 비판의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에너지, 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얼만큼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 지지자들의 전선을 어느 정도 형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민주당 내 주류 진영의 발언의 요점을 좀 보면 적은 밖에 있는데 왜 안에서 이러느냐. 오늘 뭐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좀 힘을 모아야 될 이 시점에 왜 내부 총질이냐 뭐 이런 프레임을 들이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분열은 일단 필패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네.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 내부의 체제라든지 내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것과
민주당을 떠나서 당을 새로 만드는 거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네.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것과 국민의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또는 홀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가는 거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굉장히 무거운 결정이라는 거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사실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의 큰 어른으로서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의원들도 꽤 있고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을 새로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 사실 지금 같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렇게 당의 큰어른이 나가서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오늘 오전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갈수록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러면서 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확장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누구와도 손을 잡아서 그 파일을 크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뭐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된 뭐 합동 행보를 시사한 것만으로도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으로 갈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과거의 민주당 주류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체제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던 유승민 전 대표랑 했다라는 것은 이미 민주당으로서 어떤 보폭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제3정당으로서 그 중앙에 내지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비판을 하든지 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확실히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뒤로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제1당이 뭐 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뭐 보폭을 이렇게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뭐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중도 진보 정당보다는 어떻게 보시면 빅텐트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지금 양당에 대한 피로감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대충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20%에서 3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면 30% 많이 잡아서 30% 정도를 받게 되면 제1당까지는 좀 무리라도 제2당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싫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마 호남에서 그런 구심력들이 생긴다 그러면 뭐 물론 제1당은 냉정하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꽤 민주당의 표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 원내 진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당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1단계로는 뭐 신당을 만약에 차리게 된다면 중도 보수 새로운 중도 보수 개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제대로 된 그 3당으로서 빅텐트를 해볼 만한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야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고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른바 제3지대가 이제 뭐 여러 곳에서 막 좀 시작이 되면서 뭐 빅텐트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낙준 연대라고도 하던데. 근데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의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 빅텐트론이 좀 일종의 허상에 가깝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일 수는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뭐 당선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서로 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일지라도. 근데 결국에 우리 정치라는 게 단순히 이제 당선
만을 바라보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지대가 뭘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양당 체제에 지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3지대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새로 만들어지는 제3지대나 새로운 정당의 철학과 비전 또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적으로 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민주당 싫다, 국민의힘 싫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빅텐트에 도대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 이제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고 워낙에 국회에서의 갈등도 심하다 보니까 이런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는 있는데요. 막상 투표장에 가게 돼서 투표를 하게 됐을 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치열한 선거 속에서 나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이 새로운 제3지대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도 분명치 않다면 저는 그것에 표를 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거 당일이 되면 또 양당으로 귀결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양당이 가장 이제 더 가열차게 혁신을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다. 그러니까 오직 뭐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이런 싫다라는 감정만으로 모여서 정치를 한다.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여야의 내용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